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병원 안을 어떻게 스마트화시켜서 감염병 사태를 극복을 하느냐. 공간적인 사무실의 개념은 자꾸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근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로, 교통, 항만, 하수도와 같은 국가 기반 시설물. 우리는 지난 시간 디지털 뉴딜 5대 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지능화된 교통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변 기지국에선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제공하며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 실물과 쌍둥이처럼 닮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죠. 지능화된 도로, 수자원 관리, 안전한 골목길 사업까지 스마트 시티로의 디지털화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생활 속 거의 모든 곳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날 미래의 꽃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디지털 뉴딜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뉴딜 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레오 란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방송활동이랑 사업이랑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서포터스 18기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도연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디지털 뉴딜인데요. 혹시 두 분 디지털 뉴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21년 신년사 하실 때 한국판 뉴딜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뉴딜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 자체가 문과인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혹시 디지털 뉴딜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뭐 거래? 딜 이거 영어로 딜 할 때 좀 거래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좀 약간 좀 뭔가 거래를 좀 하겠다라는 소리인지 뭔지를 잘 몰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을 활용한 뉴딜이다라고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은 뭐 0101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DNA라고 보시면 돼요. DNA, BTS의 DNA. 아닙니다. 유전자의 유전자의 DNA. DNA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DNA가 여기서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인공지능의 A,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A를 따서 DNA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DNA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디지털 뉴딜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부르면 데이터 댐 사업이 있습니다. 데이터 댐. 댐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댐인가요? 네, 소열만 댐, 팔당 댐, 네. 댐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경제 부흥의 상징 후버댐. 1931년부터 5년간 진행된 후버댐 건설은 미국이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경제 부흥 정책이었습니다. 후버댐 건설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고 산업화를 촉진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20세기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후버댐. 그리고 21세기 우리에게는 어떤 댐이 필요할까요?
코로나19로 이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은 물을 가두는 댐처럼 대규모의 데이터를 모은 후 이를 가공하거나 결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후버댐 건설에서처럼 데이터 댐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다양한 산업과 연관된 고부가 가치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아이디어에서 그 아이디어를 따오고 네. 이걸 한국의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ICT 인프라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들만의 전략을 만든 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댐은 아니고 가상의 댐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진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맞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모으겠다는 건 아니고요. 분야마다 예를 들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뭐 개인정보를 없애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축적을 해서 어느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처럼 데이터 댐에 쏟아부은 자본과 기술은 어떤 분야에서 꽃을 피워나가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뉴딜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뭐 그 저희가 뭐 의료 같은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예약할 때 막 네. 3달 뒤에 갈 수 있다고 막 하고 진짜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 뉴딜로 통해서 좀 뭐 고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뉴딜에서도 의료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의 수준이라든가 기술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네.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선전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의료가 굉장히 잘 닦여져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큰 대형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가서도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병원 간의 협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 스마트 병원 사업을 진행하고 스마트 있어요. 예. 스마트 병원 사업은 저 25년까지 스마트 병원 모델 18개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아플 때 한 군데만 아프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그쵸. 2군데, 3군데가 같이 네.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한 병원에서만 다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원 간의 협진이 가능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병원이랑 병원마다 서로 소통이 전문가들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술을 하나 할 때 병원과 협진이 가능해지면 이렇게 같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의료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으로서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죠. 병원은 지난해 9월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궁극적인 목표는 감염병 안심 지역을 만드는 것. 탄탄한 방어벽을 쌓기 위해 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2곳과 파주시의 종합병원 총 3곳의 병원을 관할하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1월, 2월까지 해서는 저희가 3차 대유행에 맞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그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의료 자원이 이러다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의료 인력이랑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의료 자원을 가지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고전적, 클래시컬하게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던 그런 시스템에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 화면은 원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관계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시 원내 동선과 밀접 접촉자,
격리 대상자를 짧은 시간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이 조그만 신호 발생기 덕분이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직원들이 이 기기를 부착하고 다니면 곳곳에 설치된 스캐너가 신호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전송된 동선과 위치 정보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기반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의료진들이 많으니까 그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언제 악화되는지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하다가 악화됐을 경우에 빨리 상급기관으로 트랜스퍼를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환자의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24시간 부지런히 측정해주는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지속적인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염병 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에게 유용한 손과 발이 되어줄 겁니다. 스마트화라는 건 결국 익숙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기에 숱한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그 끝엔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환자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며 회복하는 병동. 그만큼 많은 의료진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족한 간호 인력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늘 꼽혀왔는데요. 병원은 그 해결의 실마리 역시 스마트 기술에서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자나 자산이 없어졌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원래는 환자가 없어지면 안내방송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찾았는데 지금 화면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층마다 휠체어를 만약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층층마다 찾으러 다녔었는데 지금 한 번에 제가 어디 있는지 발견해서 바로 그쪽에 가서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료진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줄면 환자의 안정과 치료 효율은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구축된 스마트 병동은 의료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대체 가능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건데요. 병실의 스마트화, 과연 어떤 것들을 바꿔놓았을까요? 간호사가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던 생체 징후들은 측정과 동시에 병원 정보 시스템에 저장되고요. 스마트 수액 시스템은 수액이 적정 속도로 잘 주입되고 있는지 또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은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 병원이라 하면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자주 더 많은 환자에게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체 징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중환자실에서만 되게는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일반 병실에서도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환자가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병원에서 있으시다 보면 갑자기 이제 방송으로 이제 그런 어떤 콜 사인이 나오는 걸 들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병동에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발생하냐 이거죠. 중환자실에 있지도 않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으려면 그런 사람들한테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학병원. 이곳에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취약한 8대 주요 질환 중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닥터 앤서를 개발한 것이죠. 치매는 이제 경도와 중등도, 중증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경도 단계의 치매 환자가 한 60%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도의 치매 환자들은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정상 노화로 오인을 해가지고
진단을 못 받고 뒤늦게서야 이제 치매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요새 뇌 MRI 영상을 촬영을 하시게 되는데 치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촬영되는 뇌 MRI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다면은 치매를 이제 조기에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켜 탄생한 닥터 앤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선 뇌의 모양과 부피가 정상인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판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닥터 앤서가 이 작업을 끝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분 30초 남짓. 기존에 5시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단축되었죠. 그러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저지를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순 없는데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진단과 더불어 정확성과 치료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조 도구로 봐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좀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좀 걱정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실제 이런 기술들을 임상 현장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저희 연구진들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기술과 이런 검증을 통해서 효과적인 인공기술이 의사한테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한테도 분명히 도움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닥터 앤서도 실제 의사들처럼 여러 전공의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활약 중인 닥터 앤서는 대장암의 씨앗, 용종을 조기에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인에게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대장암. 하지만 초기 증상이 없는 데다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용종은 자칫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대장 내시경 검사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있죠. 그 결과 기존 74%에서 92%까지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료의 인프라로 성장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는 의료 에코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지금 현재는 검사를 많이 하고 질환을 많이 발견하고 치료를 많이 해야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환자도 많아지고 만성질환이 많아지는 현 세계에서는 예방하고 미리 예측하고 질환을 생기지 않게 하고 그런 맞춤형 정밀 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병을 예방하고 시술을 줄이고 해야지 이득이 나는 그런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때 그 인공지능은 그 인프라로서 자리도 확실히 잡고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래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초고속 와이파이를 교실마다 설치를 해드릴 거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식 태블릿 PC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학교에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딱 학교를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초, 중, 고에 다 합니다. 모두가 다? 예, 올해 25만. 그 돈은 누가 내요? 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세금으로 열심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일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금으로 돈을 내주시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게임하고. 그럼 세금을 안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새로운 방식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뭔가 선생님들께서도 좀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좀 그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어떤 부분을 가르치셔야 되는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전국에 그런 원격 교육 센터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선생님들께서 배워서 학교로 또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이 아닌 태블릿 PC로 공부를 하는 시대가 온 거네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 미래 교사들의 실습 현장입니다. 교사의 꿈과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예비 교원들. 코로나 시국의 여파로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 교원들이 추후 원격 수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 교육 인프라 사업. 전국 18개의 교육대학과 국립사범대학에 예산 60여억 원을 투입해 미래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비교원들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원격 멘토가 되어주고 방과 후 지도에도 힘쓸 예정이죠. 저희가 수업을 고안을 해서 툴 같은 걸 다뤄보면서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직접 해보는 것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루트 x 원격 수업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AR, VR 체험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활용 콘텐츠 제작, 미래형 AI 소프트웨어 활용 등 예비 교원들이 원격 교육 환경에서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고 시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죠. 이러닝과 같은 ICT를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던 시점에 코로나의 등장이 기폭제가 되어 좀 더 빨리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사범대학만 하더라도 기존에 과학 교과가 있었고 수학 교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융합하는 그런 교육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코딩이나 메이킹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존의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워크숍을 개발을 했고 그 워크숍을 계속 발전시켜서 교과목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과목이 지금 작년부터 2학기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또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교원들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걸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미래형 교수법으로 지식을 나누고 있는 정대홍 교수님의 수업을 엿보았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눈을 맞추고 반응을 보고 서로 교감하는 것에 비한다면 온라인 수업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새로운 상황은 뜻밖의 혜택도 가져다주는 법이죠. 원격 수업을 통해 얻게 된 장점도 있답니다. 온라인으로 1년간 수업을 하면서 그전 수업에서 하지 못했던 시도들 또 장점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언제든지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켜가지고 다양한 앱과 어떤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좀 이렇게 데모로 보여드렸던 거는 수업하다가 엑셀을 켜서 엑셀에 수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동영상을 켜가지고 웹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수업에 쓸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논문 검색도 바로 해요. 그러면은 이전에 같으면은 검색된 논문을 펼쳐놓고 수업을 한다 치면 지금은 검색하는 과정을 학생들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논문 검색을 저렇게 하네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이런 또 기존에는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장점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흥미롭고 알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 선생님들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주길 바라봅니다.
요즘 코로나19도 그렇고 되게 막 그 비대면으로 많은 사업도 많이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회사에서도 실제로 뭐 미팅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화면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회사들을 위해서 뭐 그런 비대면 플랫폼이나 이런 걸 또 구축할 그런 그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대기업들은 실은 그런 투자라든가 비대면 근무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분들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라는 걸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인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는데 뭔가 치킨을 뭔가 구워줄 뭐 로봇이 필요하다. 네. 그럼 그 로봇을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로봇까지는 아니고 비대면으로 예를 들면 그 치킨 사장님께서 다른 곳의 치킨집이랑 예를 들면 영상으로 회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치킨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재고 관리라든가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는 상점이나 이런 부분도 열어드리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업무 환경에 불러온 원격의 시대. 기업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면서 재택 원격 근무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뒤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6년 자체 개발 협업 툴을 선보인 이후 기업들의 니즈를 꾸준히 반영하며 치열한 업무용 플랫폼 시장에서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협업 툴은 개인 PC나 모바일만 있으면 직원들이 외부에 뿔뿔이 흩어져 일해도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업무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개인용 메신저나 메일 등 전문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실정이지만 보안이 취약한 데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은 대화나 자료가 휘발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엔 허점이 있죠. 생명공학 기자재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이몽준 대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원격 솔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비대면 솔루션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 사업에 지원했고 본격적으로 원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영업 사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객과 직접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및 현황들을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는 저희가 뭐 유선으로만 연락을 한다든지 메일이라든지 한정적인 프로그램만 사용하였었는데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어서 업무 성과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추가된 새로운 업무 관리 기능을 마스터하기 위해 업체를 방문했다는 이몽준 씨. 두 사람의 열이 넘치는 분위기가 강의실을 방불케 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 남긴 말이죠. 우리는 아직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가 뒤흔들어 놓은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재평과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죠.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책들을 적극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금의 이 불확실한 시대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는 근간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반면에 제조라든지 전통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도 쉽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고요.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라든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거네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기업당 이제 40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되게 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모르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AI 정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뭐 IQ 높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부에는 뭐 물론 요새 똑똑한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민간에 계신 분들이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지능형 정부라 하는 보다 국민들께 똑똑한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민들께서 자기가 어떤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으셔야 돼서 불편하기도 했고 놓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부가 먼저 찾아갑니다. 이제 이를테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접종을 해야 될 때 언제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정부가 먼저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식을 모아서 되는 그런 정보의 바다인 정부 또는 정부의 행정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디지털 지편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박물관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한 곳에 모아서 어떤 정보를 원하든 한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디지털 지편전을 만들고 있고요. 21세기형 지편전이 구축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논문이나 도서, 영상 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지식 정보를 얻으려면 웹사이트나 기록원, 도서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야 했는데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정부 사이트를 뒤져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지편전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동의보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디지털 지편전을 통해 누구나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권의 책에 담긴 방대한 문자와 이미지를 모두 데이터화하려면 페이지를 일일이 스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로봇 스캐너는 시간당 2,500매까지 스캔을 하며 대량 디지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이죠. 스캔된 자료는 이후 작업자가 문자를 검색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또는 이미지를 보수할 수 있도록 광학식 문자 판독기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국가지식 정보 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저작권에 대한 우려를 놓을 순 없는데요. 디지털 지편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돼 있을까요? 저작권법 31조에 따라서 복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예외되는 복제 규정을 따르고 있고요.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았던 로봇 스캔보다 화질이 뛰어난 고화질 스캔 작업입니다. 스캔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문서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본이나 문화재급 자료들은 이곳에서 담당하는데요. 로봇 스캔이 시간당 2,500매를 작업하는 데 반해 이곳에선 한 매를 스캔하는 데 반나절이 소요되기도 하죠. 이렇게 자료들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람의 눈과 손이 나설 차례입니다. 데이터화된 자료들을 우리는 향후 PDF 등의 파일로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목차에서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한 번에 이동하는 기능, 즉 목록의 위치값을 입력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그 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검색돼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자체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뭐 서지학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고품질로 디지털화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AI 정부가 이끌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변화인데요. 2022년부터는 스마트폰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고
은행 업무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되죠. 현재 테스트 베드로서 공무원증에 기술을 적용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입뿐 아니라 도서 대출, 업무 시스템 로그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서 신원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가 신분증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신분증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모바일 앱에다가 담아놓고 안 들고 다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사람한테만 보여주기 좋은 용도로 저희가 신분증을 들고 다녔었는데 기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신원 증명도 가능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맞춤형 AI 비서가 생길 예정입니다. 혹시 과태료 납부 기간을 넘겼거나 민방위 교육날을 깜빡 잊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국민비서가 행정지원 혜택이나 각종 과태료 납부 기한, 건강검진 안내까지 각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신청과 납부까지 도와주게 되죠.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될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클라우드란 한마디로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각 기관에서는 1000여 개 이상, 도합 22만 4천여 개의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데다 그만큼 비용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 환경도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보안성이 확보된 그런 클라우드 센터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뭔가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위협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내가 쓰는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을 통합하는 효과가 있어서 운영하는 데도 한 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공공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 한 민간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교통, 문화, 금융, 통신 등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16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중 10개 분야를 도맡아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쌓고 툴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죠. 디지털 뉴딜 사업과 공공기업,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시점에서 클라우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재난지원금 사이트를 클라우드로 활용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 능동 감시 대상자들에게 하루에 2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해서 건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전문 보안 인력들이 다양한 공격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민 서비스는 향후 AI나 챗봇 등의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똑똑한 정부, 인공지능이 가져올 공공 서비스의 진화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공공 서비스로 자리 잡길 응원해 봅니다. 정부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용적 디지털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일반적인 그 서비스를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디지털 배움터를 전국 1000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웹사이트나 앱에 대해서도 장애가 있는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여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UI, UX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27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오래 계신 외국인들을 위해 그런 편리함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뉴딜을 하고 있지만 실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핀란드를 봤을 때 저희 나라에서는 그 공공 데이터라든지 이런 그런 인프라 쪽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AI나 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030년까지 5만 명을 어디선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했고, 뭐 한국에서라든지 아무 데서나 그 지원을 할 수 있어서 핀란드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핀란드에다 지원을 하시고 핀란드로 가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디지털화가 되면 일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핀란드의 사례처럼 일자리가 점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점점 없어진 대신에 새로운 코딩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아마 일자리도 쉽게 찾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거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새롭게 번창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약속입니다. 일자리 해결과 혁신적인 국가 성장, 우리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미래의 마중물을 붓는 정부, 펌프질로 호응하는 국민, 지금의 협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